실패한 개혁가들이 없었더라면 성공한 개혁도 따를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실패한 개혁이 그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됐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가 조선의 개혁을 성공시킨 사람들 6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 참 많이 하죠. 지금도 많이 하지만 과거에도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개혁이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시대마다 개혁을 외칠까요? 지금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그 개혁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개혁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개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개혁이란 뭔지 먼저 개념 정의부터 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개혁이란 정치, 사회상의 구체제를 합법적 절차를 밟아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과정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런 개혁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그 개혁의 과정이 쉽지만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예상하셨듯이 정도전과 조준입니다. 여기 있는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고려 말이었습니다. 항상 왕조 말은 힘든 시기죠. 이 고려 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좀 들여다보자면 우리 땅에서 저렇게 표시된 지역들이 다 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세도가들이었습니다. 고려 말의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인데요. 이 권문세족들은 땅을 몇 평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로 엄청난 대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부 세도가들이 권력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백성들은요, 농사질 땅이 없었겠죠.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당시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송곳 하나 꽂을 내 땅이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국지불국이라 나라가 아닌 게 되었다. 그 말은요, 이게 나라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꿈꾼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이 개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관직에 있었는데 공민왕이 죽고 나서 원나라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을 접대하라고 정도전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정도전은 그거를 거부하다 귀양 보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귀양을 보내졌으니 정도전은 끈떨어진 신세가 됐죠. 정도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도전이 귀양 갔던 나주에서 나주 백성들은 정도전을 유배온 사람이지만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똑같은 이웃으로 품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따뜻하네. 백성이라고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침 또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도전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유학자 분이 이렇게 귀향을 오셨다는데 대단한 분이라 그래서 제가 뵈러 왔습니다 하고는 정도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리 사욕을 채우다가 귀향을 온 겁니까? 아니면 권세가에게 아부하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귀향을 온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정도전이 둘 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마을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대의 죄목을 알겠다. 힘이 부족한 것을 헤아리지 않고 큰 소리를 치다가 아니면 그때의 불가함을 알지 못하고 바른 말을 하다가 혹은 지금 세상에 났지만 옛사람들을 사모하고 옛사람들의 말만 옳다고 얘기하다가 그리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거스른 것이 죄가 되어서 귀양 온 것이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도전이요, 정복을 들렸습니다. 백성을 새롭게 보게 된 겁니다. 정도전에겐 또 다른 계기가 있었는데 모친상을 당해서 심효사를 하고 있던 중에 정몽주가 책을 보내줍니다. 맹자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맹자가 상당히 또 위험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맹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민심입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의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주는 그보다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천자가 될 수 없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만 천자가 될 수 있다. 민심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맹자 책을 심도 있게 읽으면서 정도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 백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고
백성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백성을 위한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런 정도전이 그런 꿈을 꾸게 되었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기에는 정도전이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 개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이성계입니다. 당시 이성계는 인기가 많았었는데 위화도 해군의 성공을 거두면서 10년째 관직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정도전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정도전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게 되죠. 그런 이성계의 뒷받침 하에서 정도전은 그럼 어떤 개혁들을 추진했을까요? 정도전이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습니다. 정도전에게 붙여진 별명이 조선의 설계자다. 이런 별명들이 붙여져 있죠.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 정도전은 많은 개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성계와 정도전이 조선에 개국하기 전에 고려 사회를 개혁하고자, 그 당시에 고려 사회를 이것부터 개혁해야 된다 하고 정도전이 주장했던 것이 토지개혁이었습니다. 정도전이 주장했던 토지개혁은 계민수전이라는 이름의 토지개혁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도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땅들을 국가에서 다 몰수로 해서 그거를 농사짓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다 나누어 주자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혁명적인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전의 개혁안들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권세가들의 반대로 쉽지 않았는데 당시 이성계 역시도 이 정도전의 개혁을 밀어주려고 애를 썼지만 당시에 세족들이 자신들에게 이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비방하고 방해를 해서 결국 이 개혁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요. 정도전이 꿈꿨던 계민수전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전의 계민수전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정도전과 같은 시기에 조금 다른 개혁을 주장한 이가 있었는데 조준이었습니다. 그럼 조준은 어떤 개혁을 주장했을까요? 조준 역시도 당시에 이런 상소를 올렸는데요. 토지 제도를 올바르게 해야만 국가의 살림살이를 풍족하게 할 수 있고 민생을 넉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옛사람들은 나라에 3년 쓸 물자가 비축되지 않으면 나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사정은 앞으로 2, 3년 동안 어떤 재해가 오게 되면 군사를 먹일 식량도 그리고 나라 안의 창고도 텅텅 비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개혁이 필요함을 상소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라는 것은 백성을 양육하는 데 가장 바탕이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그 토지가 백성을 해치는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의 토지를 관리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의 생계를 마련해주고요. 경기도 외의 나머지 토지는 나라에서 거두어 들여서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세금을 거두자 하는 토지개혁을 주장하게 됩니다. 조준이 주장했던 토지개혁이 바로 과전법이었습니다. 이 과전법을 제안하면서 조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운명은 백성들의 삶이 괴로운 상태냐 즐거운 상태냐에 달려있다. 국가의 운명이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조준의 이런 말에 아무도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준은 백성이 행복해야 국가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백성을 위한 토지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설파하게 됩니다. 이런 명분에 그 당시에 세도가들이 반대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조준은 명분을 먼저 앞세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도가들의 토지를 국가에서 회수하기 위해서 토지 문서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때 토지 문서들이 개경에서 불탔는데 며칠 동안 꺼지지 않았다 할 정도였죠. 근데 이런 걸 백성들 앞에서 보이니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속이 시원했겠죠. 그리고 뭔가 이런 개혁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개혁을 지지해주게 되겠죠. 퍼포먼스라고 하면 어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백성들 앞에 보임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런 개혁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지지를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조준은 반대 세력을 꺾기 위한 명분과 민심을 등에 업고 원하던 토지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과전법이었습니다.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나라에서는 세금을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는 경기도 지역의 토지를 나누어줘서 나라에 일하는 대가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거죠. 그렇게 조준의 과전법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대에
가장 필요한 개혁으로 토지개혁을 주장했던 정도전과 조준. 정도전의 계민수전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조준의 과전법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정도전의 계민수전은 너무 시대를 앞서간 지나친 이상주의였지 않은가. 그에 반해서 조준은요,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가져와서 반대 세력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명분을 먼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민심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 민심의 힘을 보여준 거죠. 그에 반해서 정도전은 기득권 세력도 반대였지만 같은 혁명 세력들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조준의 과전법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혁가들은 조광조와 이준경이라는 인물입니다. 조광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정도전과 조준의 개혁이 있고 나서 100년 후에 이들이 등장합니다. 조광조와 이준경은 어떤 개혁가들이었을까요? 조광조 역시도 개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조광조가 살았던 시대에 연산군이라는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화라는 이 사화 사건으로 많은 살인파라고 부르는 선비들이 귀양 보내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선비들은 어떤 생각을 꿈꿀까요? 관직에 진출하기보다는 학문을 닦고 조용히 선비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 과거 시험을 보기보다는 그냥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광조가 어린 시절에 큰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김갱필이라는 분이세요. 김갱필이라는 분은 사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우리 지역과 좀 많은 관계가 있는데, 현풍 지역에 가면 도동서원이라고 아시죠? 그 도동서원이 김갱필을 모시는 서원입니다. 이 김갱필이라는 분이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 사건으로 귀양을 보내졌어요. 그런데 그 귀양지가 마침 조광조의 아버지의 부임지였습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김갱필의 제자가 되어서 김갱필로부터 많은 학문을 배우게 되죠. 이 김갱필이라는 분은 당대에 아주 명망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아주 대단하지만 평상시에 일거수일투족이 완벽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양 와 있던 김갱필에게 누군가가 몸보신 하시라고 꿩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이 김갱필은 그 꿩으로 자기가 몸보신을 하기보다는 고향에 계신, 자기가 유배 보내졌으니까 자신을 걱정하고 계실 어머니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이 닭이 아니라 꿩이죠. 이 꿩을 어머니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계신 한양까지 보내드리려면 시일이 걸리니까 상하지 않도록 내장을 다 꺼내서 이 꿩을 말렸습니다. 그걸 잘 말리라고 노비에게 말을 해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노비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고양이가 이 꿩을 확 채워가 버린 겁니다. 그 김갱필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정성스럽게 말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김갱필이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노비에게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부으면서 노비에게 질타를 합니다. 노비가 엎드려 울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나와서 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스승님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조광조가 스승 김갱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노모를 위하시는 정성은 간절하시지만 그래도 군자가 말을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께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스승님 역시도요. 제자의 말이 맞지만 그 말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김갱필이 그 말을 듣고는 네가 나의 스승이구나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멋진 스승님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조광조란 인물,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 눈치채셨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할 말은 하는 아주 원칙주의자, 이런 사람이 조광조였습니다. 이런 조광조의 성격을 미리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조광조 역시도 개혁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닦았죠. 실력을 닦아서 관직에 나아가서 나라를 개혁해보겠다 하는 꿈을 꾸는 거죠. 그런 조광조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던 중종이었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던 중종이 왕위에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중종은 연산군이 쫓겨나면서 얼떨결에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되고 나서도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중종을 왕위에 앉혔던 공신들에게, 허수아비까지는 아니지만 공신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중종이 왕위에 오른 지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나이 든 공신들도 일부 돌아가셨고, 이제 중종이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종 10년에 중종이 성균관에 납셨어요. 성균관에는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유생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성균관을 방문한 걸 기념하여 알성시라는 과거 시험을 열었습니다. 그 과거 시험의 시험 문제가 공자의 이상 정치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중종이 지금 자신의 뜻대로 멋진 정치를 한번 펼쳐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공자 이상 정치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으로 과거 시험을 연 겁니다. 이 과거 시험에 조광조의 답안이 중종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조광조는 하늘과 사람은 그 근본이 하나다. 하늘이 사람에 대해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임금과 백성도 하나이니 이상적인 임금은 백성에게 도리에 맞는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백성을 중심에 둔, 백성을 위한 왕도 정치를 펼쳐라, 이런 말이죠.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조광조는 장월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관직에 진출했죠. 조광조가 관직에 진출했을 당시에 조광조는 사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검사가 된 거예요. 검사가 되어서 첫 출근을 한 지 이튿날이었습니다. 둘째 날에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중종이라는 사람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죠. 그때 중종에게는 부인이 있었어요. 단경왕후 신씨였는데 이 부인이 당연히 왕비가 됐겠죠. 그런데 이 왕비가 7일 만에 쫓겨납니다. 중종은 강제 이혼을 당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경왕후의 고모가 연산군의 왕비였거든요. 그리고 단경왕후의 아버지가 이 중종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강제 이혼을 당하고 이 첫 번째 왕비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중종은 다시 결혼을 해야 됐었고 장경왕후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경왕후가 중종의 아들을 출산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 중에 단경왕후가 돌아가셨으니 단경왕후를 다시 복위시키면 어떻겠느냐. 사실 신수군의 딸이란 이유로 죄도 없는 왕비를 쫓아낸 것은 신하가 임금을 위협한 것이고 윤리에도 옳지 않다. 그래서 단경왕후를 다시 왕비로 맞아들이자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상소를 올리자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 신하들 중에 사헌부 사관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소를 쓴 사람들도 처벌하자는 겁니다. 이런 상소를 올리면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상소를 올렸다는 것 자체도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자 조광조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헌부 사관원은 요즘으로 치면 언론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로를 잘 열어둬야 되는 사헌부 사관원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다하지 않고 이들에게도 죄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들의 직분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사헌부 사관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파직시키시오 한 겁니다. 이제 막 출근한 지 이틀 된 검사가 검찰총장 파직시켜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주 당돌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조광조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신하들은 누구라도 왕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소의 길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소를 올린 사람들에게 죄를 주자 했던 거, 이거는 왕에 대한 언로를 열어둬야 되는 사헌부 사관원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조광조의 하나부터 열까지 틀리지 않은 말을 듣고 중종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말을 듣고 그들을 다 파직시켰죠. 그러면서 조광조는 중종의 큰 총애를 받게 되었고요. 중종은 이 조광조를 나의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어줄 그런 인재다라고 생각하고 팍팍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광조는 중종의, 그러니까 왕의 남자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중종과 조광조가 얼마나 서로 친밀했는지, 얼마나 케미가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문헌이 있는데요. 조광조가 말을 하면 중종은 얼굴빛을 가다듬으면서 귀 기울여 들었고 서로가 간절히 논설을 하면서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파트너십이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광조는 중종이란 날개를 달고 많은 개혁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조광조가 과거에 급제를 했던 때 나이가 34이었어요. 뒤늦게 관직에 진출했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정육품에서 종이품까지 올라갑니다. 검사에서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거죠. 4년 만에.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바로 중종의 남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조광조는 중종과 함께 여러 가지 개혁들을 단행하게 됩니다. 왕의 경연을 활성화시켜라. 경연은 왕의 공부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유교를 위한 소학과 향약을 보급하고 나라의 토지를 국유화하기 위한 그 개혁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실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도교에 대한 제사였어요. 이게 유교와는 맞지 않다 해서 소격서를 폐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은 주로 세도가들의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인재들을 추천을 받아서 현량과라는 시험을 거쳐서 이들을 관직에 진출시키자 하는 개혁을 통과시켜서 이 조광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세력을 키운 조광조가 이번에는 그 당시 세도를 갖고 있던 공신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위훈삭제였는데요. 이 위훈삭제가 뭐냐면 중종이 연산군을 몰아낸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죠. 그러면 이 중종을 왕위에 앉혔던 공이 있는 사람들은 공신 책봉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공신들이 전국공신이란 이름으로 무려 1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에서는 이런 정변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 차례 공신 책봉이 있었는데 태조가 조선을 개국할 때 공신이 52명이었어요. 그리고 단종 때 세조가 대유정난을 일으키면서 공신이 43명, 또 역시 세조 때 공신이 41명, 그리고 성종 때 75명. 그런데 중종 때는요, 조선 개국 때보다 훨씬 더 많죠. 그 말은 실제로 이 117명이 모두 다 공신으로 책봉할 만한 큰 공을 세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줄을 잘 서서, 백을 서서 이렇게 인맥으로 큰 공을 세우지 않고도 공신 책봉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조광조는 이 전국 공신들 중에 그 공을 다 헤아려서 실제로 큰 공을 세우지도 않고 공신 책봉을 받은 76명의 위훈을 날려버렸어요. 공신들에게는 굉장한 특혜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많은 토지와 많은 노비들을 하사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공신 책봉이 없던 게 돼버리면서 그게 모두 국고에 환수가 됩니다. 대신에 그 당시에 공신이라고 이름을 날리던 세도가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렇게 조광조의 뜻대로 전국공신을 개정하라 해서 76명의 위훈이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훈 삭제가 중종에게는 사실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신들이 다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76명이나 공신 책봉을 거둬들이게 되면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에 흠집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종 입장에서도 사실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조광조가 밀어붙였던 거죠. 조광조의 성격이요, 이게 옳다 싶으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11월 11일 날 위훈 삭제까지 굉장한 개혁들을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나흘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궁궐 안에서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나뭇잎이 발견됐습니다. 이걸 남곤이라는 반대축에 있던 훈구 세력이 이 나뭇잎을 중종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 주초위왕이 어떤 뜻이냐면 주자와 초자를 합하면 조자가 됩니다. 조씨가 왕이 되려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왕이 되려 할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조광조죠. 이런 걸 보자 중종 역시도 정말 조광조가 이러다가 나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닌가? 특히 또 중종은요, 신하들이 추대한 왕이잖아요. 그러니 이 조광조의 세력이 중종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이 조광조가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자신이 옳다 싶으면 어떤 말이든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 조광조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머뭇거리고 주춤거리면 밀어붙이죠. 또 왕과 함께하는 경연 시간에는 왕과 함께하는 공부 시간인데 왕을 막 야단을 칩니다.
처음에는 중종도 조광조의 이런 원칙과 소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지고 피곤해지고 못마땅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날 중종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11월 11일 날 위훈삭제 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나흘 뒤에 조광조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추국도 열지 않고 바로 귀양 보냅니다. 조광조가 왕에게 한 번만 나를 만나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왕이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유배 보내졌던 조광조에게 한 달 만에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위훈삭제가 있고 나서 열흘 되던 날 중종은 대신들의 말을 들어보니 다들 위훈삭제를 개정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군요. 이미 오래된 일이니 개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위훈삭제 사건을 원래대로 되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귀양 보내진 조광조에게 사약이 내려졌고요. 사약이 왔는데 사약을 한 그릇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죠. 그런데 조광조가 한 그릇을 마셨는데 끄떡없더랍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약을 들고 간 사람들이 조광조를 죽여야 되니까 목을 조르려고 해요. 그러자 조광조가 큰 소리로 왕이 나에게 사약을 내리신 것은 내 목을 보존하면서 나를 보내려 하신 거다. 유교에서는 이 신체는 부모가 내려주신 거니까 신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죄인을 존중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 사약 한 그릇을 더 만들어 오나 해서 사약을 2그릇 마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원통했을까요? 자신이 꿈꾸던 게 눈앞에서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조광조가 이런 절명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임금을 어버이같이 사랑하고 나라 걱정을 내 집같이 하였도다. 밝은 빛이 세상을 구고 보고 있으니 거짓 없는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리라. 돌아가시기 전이니 마음에 있는 대로 얘기하셨겠죠. 자신은 조선을 위한 개혁을 꿈꾸었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 같은 조광조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광조에게 유배를 보내고 사약을 내기까지 중종에 대해서 적어놓은 실록의 내용이 있는데 전날 가까이 모시고 하루에 3번씩 조광조와 중종이 얼굴을 보고 서로 부자처럼 가까웠을 텐데 조금도 가엾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지금까지 조광조를 사랑했던 중종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서 나온 일인 것 같다. 중종의 얼굴이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처럼 차갑게 바뀌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조광조의 개혁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조광조에 대해서 조선의 이황 선생과 이희 선생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뜻은 높으나 정세 전반에 파악 없이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한 점과 정치적 타협이 없었던 점이 안타깝다라고 애석함을 표현했고요. 이 역시도 자질과 능력은 뛰어났지만 학문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일선에 뛰어든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젊은 선비들이 죽게 된 것이 애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광조의 위훈삭제는 실패했지만 위훈삭제를 성공시킨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준경의 개혁이었습니다. 이준경이라는 인물이 했던 위훈삭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중종이 첫 번째 단경왕후하고는 강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경왕후가 중종의 첫아들 인종을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왕비를 얻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왕비가 유명한 여인천하의 문정왕후입니다. 이 문정왕후가 중종과 결혼해서 명종을 낳게 됐어요. 그러면 중종이 돌아가시면 왕위를 누가 잇겠어요? 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인종의 외삼촌 유님의 파워가 커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문정왕후에게도 윤원영이라 하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명종에게 외삼촌이죠. 유님의 세력이 윤원영의 세력을 막 이렇게 구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종이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유님의 파워는요, 곤두박질 치게 되었고, 명종이 즉위하면서 윤원영의 파워가 세집니다. 그러자 윤원영의 세력들이 유님 세력에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을사사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윤원영 세력이 유님 세력을 몰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사건으로 윤원영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위사공신이라는 이름으로 또 공신책봉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신책봉에 대해서 이의가 잘못된 공신책봉이다.
29명의 위사공신 자체를 다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지만 위훈 삭제를 누가 이루어냈느냐? 이준경이 성공을 시킵니다. 이 위훈 삭제는 공신 책봉을 없던 일로 만들기 때문에 왕에겐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때 왕이 선조였습니다. 선조가 명종 때 이루어진 이 공신을 다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면 명종이 한 일을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위훈을 삭제하는 게 선조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준경은 이 위훈 삭제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내게 됩니다. 우선은 조광조에게 시호와 관작을 추증시켜주면서 조광조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요. 그 말은 조광조의 위훈 삭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걸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종 때 있었던 일을 바로잡는 것은 명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왕에 대한 진정한 효도이다 하면서 잘못된 건 묻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되는 거다 하고 설득을 합니다. 옳은 말이죠. 누가 봐도 명분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훈 삭제가 명종 때 있었고 인종의 세력들이 타격을 입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명종의 왕비가 죽고 인종의 왕비는 죽기 전인 이때가 타이밍이 아주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인종의 왕비가 죽기 전에 인종을 모시던 신하들의 원혼을 달래준다라는 명분으로 위훈 삭제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광조가 이루어내지 못했던 위훈 삭제를 50년 후에 이준경이 이루어내게 되죠. 조광조의 개혁 중에 위훈 삭제가 실패했던 건 조광조가 이 모든 개혁들을 너무 빠르게 추진했던 거죠. 그리고 조광조에 반대하던 기득권 세력의 반대가 너무 컸고요. 그리고 중종과 조광조가 서로 뜻이 맞아서 이런 개혁을 단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준경은 명분을 만들어가면서 차근차근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적절한 타이밍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와 이원이 있게 개혁을 들여다보겠는데요. 이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의가 10대에 방황을 했었다고 합니다. 16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의 빈자리가 이의에게는 크게 다가왔던 거죠.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고 나서 방황하던 이의가 어떻게 스스로를 추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절에 들어갑니다. 불교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금강산으로 들어갔어요. 금강산에서 1년 동안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의가 깨달은 것이 이 학문을 세상에 나가서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런 뜻을 세웁니다. 뜻을 가지면서 성인을 본받고 마음을 항상 바르게 하고 모든 것을 삼가하고 욕심을 버리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면서 공부에 매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치릅니다. 과거 시험을 무려 9번을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도장원공이라는 별칭을 받았는데요. 이 이의가 그렇게 과거에 매진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이의는 사람이 재주가 있고 없는 것은 배우고 배우지 않은 데 달려있고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은 행하고 행하지 않는 데 달려있다. 그래서 자신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에 매달렸던 거죠. 그리고 그 공부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다 하고 생각해서 뒤늦게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29에 관직에 올랐고 이의는 그러면 어떤 개혁을 주장했을까요? 당시 조선이 건국된 지 200년 지났습니다. 처음에 조선이 개국됐을 때를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면서 나라를 지켜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0년이 된 시점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제도들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는 정장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의는 이런 제도들을 고쳐나가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 전국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서 붕당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시국에서 율곡이의는 계속 왕에게 개혁을 위한 상소를 올립니다. 나라가 오랫동안 손보지 않은 집처럼 옆으로 기울고 빗물이 새고 대들보가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권세 있는 간악한 무리들이 멋대로 행동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옛 법도라고 계속 이어나가자고 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가 되면 새로운 법도라고 해서
개혁을 빌미로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 이이가 굉장한 장문에 단어만 10,000개를 써서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만 발췌한 거고요. 1581년에는 나라에 경제사라는 걸 설치하고 대신들로 하여금 여기서 국정의 현안을 의논해서 개혁한다면 백성들의 민심도 다시 돌아올 거다.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거다 하고 또 상소를 올립니다. 또 78년에는 형세가 위태로워졌음을 전하 스스로 알고 계시지 않나요? 하고 상소를 올리고 1582년에는요, 200년 동안 저축해온 나라가 지금은 2년 먹을 양식도 없다.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또 83년에는 지금 나라는 2년이 아니라 1년도 지탱하지 못한다. 하고 계속 끊임없이 상소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소들이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사직을 해요. 그러면 또 선조가 불러드립니다. 그럼 또 상소를 올려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상소를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이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 세금제도였습니다. 광해라는 영화 보셨죠? 이 광해에서 광해에게 팥죽을 가져다 주던 궁녀에게 광해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월아, 너는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왔느냐? 그러자 사월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인의 아비는 산골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다가 세금을 메우다 보니 결국 집도 전답도 빼앗기고 아버지도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노비로 팔리고 그래서 보니 궁궐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공납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나라의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골 소작농에게 전복을 바치라 하는 거죠. 그러면 없는 전복을 비싼 값에 이 방납인들에게 사서 나라에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는데 이거를 이이는 수미법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특산물이 아니라 지역마다 모두 다 똑같이 쌀로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성인의 머리 숫자대로 내던 것을 머릿수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토지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주 파격적이죠. 그러면 가난한 농민들의 세금은 줄어들 거고요. 대신에 토지가 많은 지주들은 세금이 늘어나겠죠. 이런 이이의 수미법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지주들, 양반들의 반대가 거세었던 거죠. 그래서 율곡이이의 수미법은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곡이이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개혁들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만 양병설이죠. 그런데 역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200년 동안 조선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으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막상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해 유성룡 선생이 율곡이이의 10만 양병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율곡이이는 참으로 성인이다. 그의 말대로 하였다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었겠는가. 또 그가 전후로 계획한 것이 어떤 사람은 잘못이라고 하지만 지금 들어보니 모두 꼭꼭 들어맞아서 참으로 따라갈 수가 없으니 율곡이이가 살아있다면 오늘날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로했다고 합니다. 율곡이이의 제자였던 이귀는 율곡이이에 대해서 하늘이 낸 자질을 가지고도 평생의 포부를 하나도 실현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율곡이이는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지만 결국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49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율곡이이가 해내지 못했던 수미법 개혁을 이원익이 해냈습니다. 이원익은 선해청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고을에서 방납인들에게 막혀서 몇십 배, 몇백 배 세금을 내던 것이 폐단이 심했다. 경기도가 더욱 그게 심각하니 경기도 지역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그 지역의 특산물이 아니라 쌀로 내게끔 하라 한 거죠. 그렇게 광해군 때 이원익이 선해청을 설치해서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이가 실현하지 못했던 수미법과 같은 세금 제도를 개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 이원익에 의해서 경기도 지역만 실시하던 것이 인조 때는 강원도 지역까지 확산을 시키고요. 현종 때는 충청도와 전라도까지, 숙종 때는 경상도와 황해도까지 이렇게 넓게 대동법 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게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이원익이 이이가 못다한 개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이가 성공시키지 못했던 건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컸던 데 반해서 이의 지지 세력이 너무나 약했던 거죠. 그리고 이원익의 대동법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이원익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광해군 때, 인조 때, 현종 때, 숙종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설득하고 논의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때 이원익이라든지 김육이라든지 이런 대동법을 계속 확대시켰던 데 앞장섰던 인물들은 실제로 백성들 속에서 민심을 체험하고 전쟁 속에서 혹은 기근 속에서 자연재해 속에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몸으로 체험했던 실무 관료들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대동법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6사람의 개혁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이쪽은 먼저 개혁을 주장했지만 뜻대로 성공시키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쪽은 그런 개혁을 결국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사람들의 이름이 좀 더 눈에 익죠. 실패한 사람들인데, 그쵸? 그 말은 이들의 시도가,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패한 개혁가들이 없었더라면 성공한 개혁도 따를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실패한 개혁이 그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딤돌 없는 개혁은 없고요. 이 실패한 개혁들이 성공하는 개혁의 디딤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디딤돌을 만날 수도 있고 걸림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림돌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또 적절한 모습으로 바꾸어서 놓으면 그게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인생에 혹은 우리 살면서 좀 어려움을 맞닥뜨리더라도 지금처럼요,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